그 네. 윤석열 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환상 속의 그대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뭔가 이제 정말로 좋은 후보일 거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집권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돼 보니까 처신이 달랐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배후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간신들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저는 많이 했죠. 네, 좀 어떤 분들 열거하셨죠? 가령 지금 뭐 며칠 전에도 헌재 그 대질 정인신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대통령 경호처장하고 지금 전 국방부 장관을 한 김용현 전 장관이 대표적인 간신 몰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헌재 뭐 이 탄핵 재판에서 봤지만은 얼마나 한편으로는 허술한 포고령을 자신이 만들었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렇기 때문에 뭐 국회에 경각심 정도로 주는 그런 쉽게 말하는 비상계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잡는 거지만은 나는 대려 그때 좀 실망했어요. 저분들이 12선 진짜 이재명 대표 중심의 거대 입법 권력이 취하는 그런 정치의 행태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해놓고 어? 그 일정 부분 이제 국민적 동의도 좀 느껴지고 있는데 그날 헌재 심판소에서 대지신문에서 보이는 그 추태는 그건 뭐 그러니까 그런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 자기 목을 내걸고 정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함이 진정성이 그 없는 짓을 왜 해가지고 국민들의 소소한 그런 평온한 일상을 이렇게 빼앗아 가버린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현재 이 관심 몰입에 그러니까 김용현 그런 전 국방장관 대표적으로 대통령이 네. 정말 이게 진짜 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 이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 때문에 뭐 통치행위 못하겠다 뭐 그렇게 하고 뭐 하더라도 계엄 이야기를 꺼냈더라 하더라도 네. 대통령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경우든 막아야 돼. 근데 대려 자기가 뭐 중앙부 인맥 일부하고 육사 인맥들 좀 해가지고 뭐 방첩사 사령관 뭐 특전사 사령관 수방사 사령관 뭐 다 이렇게 해놔서 합참의장도 아닌 이번에 육군 참모총장 이 사람을 갖다 겸사령관을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주접 떠는 사람이 쉽게 말하는 김용현 장관이 네. 이게 대표적인 관심몰입이죠. 아, 이게 의원님 말씀하시지만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자기 심지어 고교 1년 선배인데도 참 그렇게 잘 모십니다. 내가 오늘 네. 이 자리에서 밝히지만 이 김용현 전 국방부 국방장관을 우리 당에 네. 정치권에 사실상 영입한 사람이 저예요. 아 진짜요? 제가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그때 당 조직이 엉망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는 뭐 다른 뭐 역할을 좀 해달랬는데 그건 내가 정식 불출마 선언하고 어렵다. 이 당 조직이 다 망가졌으니까 그래서 당에 이제 중앙위 의장을 제가 맡았습니다. 중앙위 네. 의장 맡고 제가 새롭게 전부 분야별로 그냥 그러니까 국방안보본과 위원장은 그때 이제 김용현 장군을 갖다 내가 영입을 했는데 막상 영입해놓고 보니까 너무 자기 발전이 심해. 그 직감 하나가지고. 야 그때도 지난 이미 대선 때도 네. 다른 때 같으면은 대선 때 직함 좋은 직함 달라고 뭐 난리를 떨 그 사람이 안 보였어.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배우 실세구나. 별동 팀으로 네. 경호처장으로 딱 가버린다. 그래서 내가 저 양반이 대통령하고 그런 관계였구나 이런 걸. 아니 그리고 자기를 알아봐준 사람이면은 사후에라도 좀 이렇게 우리 의원님도 좀 중용을 하는데 자기 조력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아니 뭐 거기까지는 왜 이야기를 해요? 아니 갑자기 궁금한 거죠 이게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혹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그래도 발탁할 때는 어떤 일말의 장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분한테? 그렇습니다. 그때 국방안보 특히 작전기획통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우리가 당에서 실시하는 국방안보 포럼이라든지 이런 각급 토론 그리고 심지어 뭐 흔히 말하는 뭐 강적들을 비롯한 그런 방송에서도 그래도 국방안보 네. 문제가 있으면 늘 가서 방송을 하고 그때 저랑도 같이 방송도 해보고 근데 상당히 뭐 때로는 합리적이면서도 상당히 네. 분석도 잘하고 또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소신 있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때 제가 느끼기로는 거구적인 어떤 그런 스탠스는 없는 군 출신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그런데 되려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거구적 스탠스를
취할 거라는 건 어느 누구도 예측 못했잖아요. 전혀 몰랐죠. 예. 그렇듯이 그런데 그런 대통령을 국방 안보 분야의 인식을 그렇게 가지게끔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김용현 장관이죠. 그리고 네. 사실 외양만 보면 안 돼요. 저도 김용현 전 장관이 그 대통령실 이전 TF 거기서 팀장인가 부팀장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몇 번 물어보려고 통화한 적이 있어요. 엄청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야. 아, 김용현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전화 받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분 되게 지금 이제 새 정부의 중요직을 맡을 것 같은데 되게 적극적이구나. 그래서 언론 프렌들리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뒤에 행동들을 보면 이분이 출세지향적으로서 아주 추진. 그냥 주변에 내가 올라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일단 잘하고 보는. 근데 정작 올라가면 또 다르죠. 예. 초기에 들은 경호처장 할 때 얘기를 들었는데 초기에 경호처장 할 때 경호처 분들이 상당히 논란 일화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자기에게 충성을 하는 네. 자기와 비슷한 습성을 보이는 종이 같은 종속 과목 그 있잖아 강문계 네, 있잖아요. 알죠. 종이 같은 예. 김성훈 당시 실장이었나요? 아무튼 발탁을 하고 기획관리실장이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발탁해서 하고 그 다음에 구구 유튜버를 경호처에서 강연을 시켰대요. 아, 그래요? 네, 빨갱이들을 색출해야 된다. 좌파는 다 가야 된다. 근데 경호처 분들은 거기에 공채 입사한단 말이에요. 아마 2년에 한 번씩 공채를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시험도 보고 무도도 있어야 되고 뭐 일부 때는 무도가 필요 없었던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분들은 시험을 보고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목숨을 바쳐 지키도록 훈련된 사람들이고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도 목숨을 바쳐 지키도록 훈련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당의 대통령과 관계없이 목숨을 바쳐서 대통령을 경호하도록 훈련된 사람인데 갑자기 신임 경호처장이 와서 극우 유튜버 이 사람 강의를 들어라. 갖고 주요 뭐 상당히 꽤 많은 수 강연을 하고 빨갱이들은 안 된다. 종북 척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집권 초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네. 분들이 이건 뭐지? 우리가 알던 경호처의 문화와 너무 다른데 근데 이분이 처장이니까 그냥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호처장이 그 전부터 극우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극우 유튜브를 많이 봤다고 그러고 그러면 후보 캠프에 어느 보도에서 한번 났었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충안고 1년 선배라는 얘기로 군 전문가라는 이유로 매일 정세 보고서를 갖다 바쳤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실무팀에서 보면 너무 허접해가지고 저기 고만 장관님 고만 좀 그때 장관 아니고 뭐 장군님인가요? 고만 좀 가지고 오세요. 그랬더니 아니면 밑에 사람 시키세요. 밑에 사람이 가져오니까 좀 더 낫더라.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아마 그때부터 김용현 장관이 당시에는 뭐 장관이 아니고 전 군인이었죠. 전직 군인이었죠. 이분이 대통령이 잘 보이려고 극우적 사상을 같이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같아요. 네. 그 대통령의 고교 선배 중에 이제 아까 말했던 김용현 전 장관이 있다면 또 고교 후배 중에 간신으로 거론되는 분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도 사실은 이렇게 오기까지 역할이 큰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제가 이제 간신 3준 중에 한 사람이죠. 정부에 이제 쉽게 말하면 장관급에서 이 사람을 짚었는데 행안부 장관의 지위가 또 주요 임무가 뭡니까? 장관의 주요 역할이 치안과 소방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 경찰 조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리드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음. 경찰의 정기 인사 내지는 때로는 뭐 특별한 인사 이런 걸 통해서 경찰 조직을 장악하고 경찰을 리드해 나가는 그런 장관이에요. 또 국민들의 어떤 생명과 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정부 서열상으로도 행안부 장관은 늘 대통령의 수족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권 초기에 정부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 장제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행안부 장관 뭐 그때 기사가 많이 발살했죠.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네. 아, 실제로? 작년에 사실이에요. 아.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경찰 정기 인사권 행사하고 자리를 비켜주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뭐 사실상 행안부 장관도 그럼 정기 인사권까지 날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행안부 장관 자리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럴 정도로 저는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양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게 그러니까 벌써 해수로는 3년 됐네요.
이태원 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났을 때 무려 159명의 국민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어요. 주무장관으로서 그 상황을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그때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하지만 그 사고를 수습하고 난 이후의 마당에는 본인이 아무리 대통령이 당신 좀 더 하라 그러더라도 대통령 저는 국민들에게 죽을 죄를 졌습니다. 네. 전 장관으로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 자리를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영이 섭니다. 그래야 올바른 참모가 되는데 되려 그걸 뭉개고 네. 그때 그 국민 여론 또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떠나서라도 국민 여론이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꿋꿋하게 그냥 해안부 장관을 2년 7개월 해먹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 대통령 주변에서 핵심 역할을 하면서 국정을 뒷받침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이런 분들 만약 이런 분들이 아니고 제대로 된 정치인으로서 해안부 장관으로서 정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장관이었다면 대통령 인식 네. 저렇게 일방적으로 함몰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태서 저는 개인적으로 윤상현 의원 있잖아요. 아니 왜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실체가 드러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정치 기자들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였고 윤상현 의원은 수도권 의원으로서 나름 온건하고 합리적인 메시지를 내왔다. 과거에 전두환 사이였지만 그때는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나름 합리적인 것 같다. 또 본인이 외교 쪽으로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약간 그런 이미지로 봤는데 이번에 완전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모습은 뭐였냐? 제가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이 당시에 기자들이나 언론 플랜들리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대. 그때 그게 필요한 모습이었던 거고 그 다음은 또 다른 거고 상당히 기회주의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본질은 그러니까 친절해 보이고 젠틀하고 온건한 메시지를 낸 건 그때 그 상황에서 그게 유리했기 때문인 거고 네. 원래 본성이 그런 게 아니라 철학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뭔가 윤상현 의원이 사실은 수도권 의원 하면서 이제 지지층 강력한 지지층은 없었거든요. 근데 대통령 어느 상황에 몰리고 극우 지지층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이분들을 등에 업고 나도 지금부터는 윤상현 2기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정치인이 정략적 판단을 하는 건 늘 있는 일이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혐의 자체가 너무 네. 이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맞습니다. 네. 정파적이나 정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선 짓이거든요. 당연히 다 단죄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나오는 극우들의 목소리를 본인의 지지 기반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이건 파렴치한 짓이죠. 네. 이건 기회주의적인 걸 넘어서 파렴치한 것이고 이거는 그러면 원래의 파렴치 모습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이제 드러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정훈 전 대표가 뭐 절대 선은 아닙니다만은 여하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했을 때 가장 그 대통령의 편에 섰던 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였거든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니까 좀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형적인 관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고시 출신의 네. 그냥 머리 좋고 공부 잘한 그런 관료예요. 정통 관료 출신. 그것도 뭐 공직자 관료 중에서 가장 에이스 관료 기재부. 그렇죠. 네. 그 기재부의 그 맨파워 중에서 한 축을 이루는 사람인데 그 원내대표의 자리는 웬만한 소신 아니면은 집권당은 보통 대통령하고 직거래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참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막 그 어려운 토양 속에서 초선, 재선, 뭐 3선을 일가오면서 이렇게 원내대표가 됐다기보다는 대구에서 했잖아요. 대구에서 네. 거기에서 네. 뭐 기재부 또 뭐 장관까지도 하고 또 기재부에서 뭐 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분은 대통령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따라서 원내 사령탑으로서 뭐 대야 전선에 대한 입장도 네. 숨기는 것이고 또 뭐 법안에 대한 판단도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이거 먼저 용산에 입장 가지고 거부권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뭐든지 이렇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오랜 정치적, 동지적 뭐 그런 인연 때문에 뭐 그랬다. 이거보다는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자리가 예. 자리가 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그 뭐 좀 고압적 분위기에 더 함몰돼 있었죠. 웬만한 근데 원내대표 같으면 때로는 또 부딪혀요. 지금 비서실장하고 있는 정진석 비서실장 아니 같은 그러니까 경우는 네. 사건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 시절에 원내대표를 했는데 그때 뭐 정무수석 있는 친구들이 좀 오버페이스 가지면은 당신 앞으로 원내대표 내 방에 오지도 마. 아 오히려 부르려고 비서실장한테 그랬구나. 예. 그런 친구 나 상대 안 해. 뭐 이런 정도로 때로는 원내대표가 결기를 가지면은 솔직히 대통령실에서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자리가 원내대표입니다. 근데 그렇죠. 네. 대통령을 의식하고 거기에 그냥 뭐 본인이 그냥 빠져들기 시작하면 꼼짝달싹도 못한 자리가 원내대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냥 뭐 추경 원내대표 뭐 밥 먹는 자리에서도 오라 그러면 용산에 가서 한동훈 패싱한 날 바로 끝나디 대표 바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네. 케이스듯이 뭐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성품은 참 온화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사람이에요. 강단이 좀 부족한. 제가 추경 원내대표가 기재부 차관일 때 네. 제가 그때 기재부를 출입했거든요. 세종시에서 네. 기재부를 출입해서 잘 알아요. 추경 원내대표의 첫 방송을 제가 출연시켰어요. 아 진짜요? 제2본부에 있을 때 야. 제가 시사 프로그램 앵커하면서 네. 당시 기재부의 추경 얘기를 추경 얘기니까 추경호 차관이 출연하셔라. 제가 그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크게 되시면 방송 훈련 제가 시켰으니 고맙다고 해라. 근데 이제 크게 된 다음에 전화를 잘 안 받더라고요. 입을 닦았네. 네, 추경호잖아요. 당신은 늘 추경호냐? 그래서 꼭 그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도 이제 김성태 의원님 말씀처럼 추경 원내대표가 딱 전형적인 관료예요. 네. 관료 스타일이고 약간 관료들은 솔루션을 찾아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향을 잘 보이고 있어서 사실 원내대표 되기 전에도 추경 원내대표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조금 더 나서는 그런 스타일일 거다. 그다음에 그렇게 과격한 스타일이 또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번 12월 3일 날 저는 그때 사실은 거의 분노한 게 이분이 계속 우왕좌왕하면서 예. 국민의힘 의총을 장소를 몇 번 바꾸면서 물론 그중에 일부는 제가 볼 때는 혼란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이라면 그리고 원내대표의 지도부인데 그러면 그 헌법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고 결정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해서 밀어달라. 이거는 누가 봐도 본인이 혹시 내란에 협조하려고 한 건지 그건 제가 뭐 장담할 수는 없겠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만약 우원식 의장이 추경 원내대표 말을 밀어줬으면 계엄 해제 결의가 그래서 만약 안 됐다. 야, 그러면 진짜, 그 결과는 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헌법기관이고 중진의원이 그런 위험한 행동을 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네. 비판 또 그걸 넘어서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거기에 만약 의도가 있다면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떤 공천 과정에서 지방선거 구청 가서 어떤 의혹들이 일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저는 의심도 가지고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훨씬 더 이 사람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국가를 위험에 빠뜨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정진석 그 비서실장 얘기하셨는데 원내대표 할 때 청와대 정무수석도 들어오지 마 할 정도의 기백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비서실장 가면 아무리 강성인 윤석열 대통령도 비서실장이 뭐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얘기 들어보면. 예.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작년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몸도 아프고 막 몸이 아픈 사실상 정치인들은요 신이 나서 일할 때는 아무리 밤 하루에 잠 2-3시간 자도 안 아파. 한 달, 2달 돼도 안 아파요. 근데 일이 잘 안 풀리고 뭐 여론이 자신한테 좀 안 좋고 그러면 몸이 많이 아파져요. 그게 정치인이에요. 아. 또 더군다나 좀 지병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정진석 실장 보면 뭐 얼굴도 많이 부어 있고 얼굴이 안 좋고, 예. 아주 안 좋아요. 내가 보기도 그렇습니다. 뭐 실제로 통화를 해도 좀 너무 힘든 모습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구나. 네. 저도 뭐 원내대표를 하고 저 앞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정진석 실장이 처음에 들어가면 5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부의장까지 하고 그러니까. 또 국회 사무총장까지 하고 청와대 정무수석부터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제 나는 기대를 많이 했어요. 바뀔 거라고. 네. 이렇게
정무 경험, 정치 경험이 풍부한 그런 선수가 들어가니까 대통령도 이제 이 사람 이야기를 꽤 많이 들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정진석 실장이 들어가서 또 이분 술도 좀 하니까 네. 대통령 술도 하면서 네. 대통령 설득 이해시키는 그런 소구력이 있다. 나는 이렇게 방송에서도 많이 응원을 했어요. 네. 그리고 처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 이제 뭐 너무 대통령실 내에 체계를 넘어선 어떤 그 비서관들의 일부 일탈에 대해서도 바로잡으려고 강력하게 그러고. 공기를 잡고 했죠. 네. 근데 그게 막 강한 건립 드라이브를 좀 걸었는데 몇 번 막 좌절되고 이렇게 맞아요. 됐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힘들어지고 이런 부분을 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그리고 힘들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정지석 비서실장도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일신하지는 못했죠. 대단히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조사받는 국면에서도 뭔가 좀 국면을 바꿔보려고 이제 체포영장으로 한창 시끄러울 때도 뭐 제3의 장소나 어디 조사받을 때 그렇죠. 이런 식의 제안을 했는데 바로 대통령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도 그러니까, 사실은 네. 제가 뭐 방송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네. 너희들 막 지금 하는 게 대통령한테 지금 그게 충성스럽게 하는 짓 아니다. 데려봐라. 일정 부분 수사에 협조해줘. 3회 장소든 서면으로 가서 수사에 협조해줘보는 체포영장 피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예.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또 헌재 심판을 받는 거 하늘 땅 차이가 완벽히 큽니다. 다르죠. 네. 내가 그 이야기를 방송에서도 음. 안 했어요. 근데 나 봐요. 결국은 뭐 강경 대응만이 뭐 네. 그게 지금 상당히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 그래서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스피커를 살리는 게 헌재 심판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해서 나와서 계속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옥중 정치가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작년 초에 대통령의 키워드가 경로라고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든 정치 집단이든 지도자를 볼 때 저는 성정이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특히 제일 위험한 게 경로하는 사람들이에요. 경로를 하게 되면 주변에서 얘기를 못 합니다. 몇 번 얘기했다가 경로하면 우리 다 각자의 삶들이 있는데 무슨 부경화를 누리자고 거기서 계속 진언을 하겠어요. 진언을 3회 하면 그 사람은 일단 나가게 됩니다. 쫓겨나죠. 네. 그러면 결국은 법칙처럼 간신들만 모이게 돼요. 아마 정진석 실장도 박근혜 국정농단 특위위원장을 했고 당시에 맞아요. 네. 정진석 의원이 원내대표였어요. 원내대표였는데 네. 당시 국정조사를 하기로 결심한 건 김도읍 원내수석의 제안에 따라 정진석 원내대표가 결정한 거예요. 맞아요. 위원장 하셨고. 정확한 이야기. 네,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가면 좀 나아질까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대통령이 그 얘기는 제가 이제 확인을 못했지만 많이 후문으로 듣는 얘기를 정진석 실장이 뭔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뭐 거의 네가 뭘 한다고 XX자 이래버리니까 정진석 실장도 무슨 부경화를 누리자고 그러니까. 멀어지게 되고 진언을 못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는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경로하면서 뭐라고 하면 그냥 수긍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사태까지 갔다라고 네. 좀 봐요.